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어느 마을에 대복이라는 머리가 좀 모자라는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아니 대복이 총각. 그 넓은 밭을 혼자 다 맨 거야? 에이, 뭐 일거리도 별로 없었는데요, 뭐. 대복이는 힘이 장사인데다 무척 성실해서 참으로 환영받는 일꾼이었지요. 헌데 그런 대복이에게는 남모르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나이가 30인데도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나 이거야. 나도 이제 장가를 들어야 하는데 마음 맞는 처녀 하나 못 구하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담. 문제는 대복이가 너무 어수룩해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기 일쑤였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그런 맹추 같은 사내를 어떤 여인이 좋아하겠습니까? 해서 대복이는 동네 처녀들에게 모두 외면을 받고 있었지요. 대복아, 너는 벌써 장가갈 나이가 넘었다 이거사.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느냐? 지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구먼요. 헌데 처녀들이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구먼요. 이 못난 거사. 그럴수록 네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법이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더냐. 아버지에게 한 소리 들은 대복이는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서 제일 예쁜 새치민의 집으로 향했지요. 새치마, 집에 있어. 대복아, 아침부터 웬일이야? 그것이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할 말이 뭔데? 새치마, 너도 나도 나이가 꽉 찬 총각과 처녀 아니겠느냐? 그러니 먼 데서 사람 구하지 말고 우리끼리 혼인하는 것이 어떠냐? 아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우리가 왜 혼인을 하니? 거 참 싸게 시집오면 될 것을 뭘 그리 뾰족하게 말하냐? 아우, 너 정말 아침부터 열받게 할래?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마. 아니요, 난 네가 받아줄 때까지 매일 같이 올 것이오. 대복이는 화를 내는 새치미를 피해 새치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엔 두 번째로 이쁜 얌전이네 집으로 향했지요. 얌전아, 나 대복이오. 집에 있지? 왜 아침부터 날 찾고 난리여? 너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좋은 소식? 그게 뭔데? 내가 네한테 참한 신랑감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바로 나요. 신랑감? 네가? 갑자기 뭔 소리래? 아니, 네한테는 나 정도면 아주 땡 잡은 거라 그 소리제. 얌전아 같은 신랑감 어디 가서 구하기 쉽지 않다? 뭐시 어째? 땡 잡을 거라고? 땡은 네가 하는 신소리가 땡땡땡이다 정말.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어휴 속 터져.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 정말. 썩 꺼지지 못해? 알겠다. 내가 지금은 가는데 내일도 또 올 것이오. 얌전이에게도 구박만 잔뜩 들은 대복이는 일단 작전상 후퇴를 했습니다. 허나 10번 찍어 나무를 넘어뜨리라는 아버지의 충고대로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가서 끈질기게 결혼을 졸랐지요. 그러다 보니 새치미와 얌전이 두 처녀는 아주 대복이만 봐도 경기를 일으켰답니다. 새치마, 나 또 왔다. 이제 슬슬 나랑. 대복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새치미는 들고 있던 냉수를 확 끼얹는 것이었죠. 졸지에 물벼락을 맞은 대복이는 어프아프 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러지 말고 나한테 시집을. 또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흠뻑 젖은 대복이는 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새침이 집을 나섰지요. 해서 이번엔 얌전히 집으로 갔습니다. 얌전아, 우리 같이 혼인. 아니다, 나 그냥 갈게. 그래, 잘 생각했어? 그게 네 신상에 이로울 것이야? 얌전이는 쌍심지를 켜고 손에는 부직갱이를 들고 있었지요. 그렇게 서슬퍼런 모습에 질린 대복이는 혼인하자는 말도 못 꺼내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에휴, 나 정도면 괜찮은 신랑감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으니 아버지가 물었지요. 대복아, 어째 신부감은 찾았느냐? 모르겠어요, 아버지. 동네 처녀들이 저만 보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쫓아내니
어디 말을 꺼낼 수가 있어야지요. 어휴 이놈아, 그럴수록 네가 끈기를 갖고 덤벼야지. 끈기를 갖고 덤볐더니 지치지도 않고 쫓아내던걸요. 아무래도 저는 장가건 뭐건 다 틀린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는 대보기의 답답한 소리에 가슴을 쳤답니다. 이놈, 머리는 밥 주려고 달고 다니느냐? 무턱대고 덤벼들면 세상 어느 처자가 좋아하겠느냐? 다 머리를 써야 하는 법이다. 저는 도통 모르겠네요, 아버지. 대보기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요. 세상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전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넘어가는 나무가 있기는 한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는 곰방대만 뻑뻑 피웠지요. 여인네는 말이다. 무식하게 밀어붙인다고 넘어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다. 자고로 정성을 쏟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얻을 수가 있는 법이란다. 아이고, 저는 모르겠구먼요. 그러니 저한테는 더 이상 장가가라는 말하지 마셔요, 아버지. 인연이 있으면 가고 아니면 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이제 가서 나무나 좀 해오거라. 군부를 때려는데 집에 장작이 없구나. 네, 아버지. 그럼 댕겨오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대보기는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에 오르니 이마에 땀이 났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가슴이 답답했는데 상쾌한 산바람에 속이 좀 뚫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내 주제의 장가는 무슨 장가요? 머리를 싹 비우고 나무나 한 짐 근사하게 해서 돌아가야겠다. 대보기가 나무를 하려는데 오늘따라 쓸만한 장작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죠. 해서 대보기는 하는 수 없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저 계곡 아래에 웬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응? 아니, 웬 처자가 산속에 쓰러져 있는 것이야? 대보기가 살펴보니 여인은 뭐에 맞았는지 눈을 까디집고 혼절해 있었지요. 이봐요. 여기 누워있으면 곧불에 걸린다오. 정신 차리시오. 대보기는 얼른 계곡에서 물을 떠다 처녀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처녀는 사례가 들렸는지 캑캑 기침을 하더니 이내 정신을 차렸지요. 아니 누구냐? 누구길래 이리도 조심성 없이 물을 먹이느냐? 으헛, 쇠내는 대복이 올시다. 정신이 좀 드시오? 처녀는 눈을 번쩍 뜨며 일어났지요. 네가 날 깨웠느냐?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 다음에는 좀 더 정성껏 깨우거라. 그러면서 눈을 부라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도가 어찌나 거만한지 그야말로 아나무인이었지요. 대보기는 입이 대빨 나왔답니다. 아니, 깨워드렸으면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야단부터 치십니까? 아이고, 괜히 깨운 것 같습니다. 뭐라고? 날 깨웠으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할 것이지. 어디서 불만이냐 불만은. 으힉, 알겠습니다요. 알았으니 고함 그만 치십시오. 처녀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보기를 몰아붙였지요. 그 바람에 처녀의 기세에 눌린 대보기는 찔끔했답니다. 흥, 알았으면 되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거라. 네, 알아보시겠습니다요. 처녀는 팔다리가 저렸는지 옷깃을 탁탁 털었지요. 그제야 대보기는 처녀를 뜯어봤지요. 거참, 선녀처럼 이쁜 분이 성질은 왜 이리 지랄 맞은 것이람. 처녀는 눈매가 새초롬하고 코와 입이 오똑한 것이 그야말로 천하절색이었습니다. 거기다 몸매로 말하자면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 것이 미인도에서 막 빠져나온 것처럼 멋들어졌답니다. 대보기가 입을 벌리고 해하며 쳐다보고 있노라니 또다시 처녀가 불호령을 내렸지요. 멍하니 뭐하고 있느냐? 어서 길을 안내하거라. 여기서 밤을 샐 작정이냐? 어이쿠, 이분이 정말 호랑이 목청을 삶아 드셨나? 왜 이리 목소리가 크대요? 저 귀 안 먹었으니 살살하십시오. 신소리 말고 앞장서거라. 놈들이 오기 전에 여기서 벗어나야 한단 말이다. 처녀는 누군가에게 쫓기는지 자꾸만 가자고 재촉을 하였지요. 하여 대보기는 어깨를 움츠리며 앞장을 섰답니다. 그런데 교수께서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 아랫마을에 사는 왕대복이라고 하옵니다요. 흥,
이제야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좋다. 나는 원주 관찰사 남성공 대감의 여식 남아란이라고 하느니라. 화란 아씨였군요. 어째 화가 잔뜩 나신 것 같던데 역시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길 앞에 웬 산적 같은 사내들이 길가에 앉아 쉬고 있었지요. 대보기가 지나가려는데 이작자들이 화란 아씨를 딱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아씨.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이야, 살아계셨군요. 하마터면 계곡에 떨어져서 영영 못 돌아오시는 줄 알았지 뭡니까? 사내들이 느물느물 다가오는데 화란 아씨의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허나 눈치 없는 대보기는 좋다고 대꾸했지요. 오, 아가씨가 아는 분들입니까? 잘 되었군요. 아니다. 난 모르는 자들이다. 모른다. 대보기가 돌아보니 화란 아씨는 겁에 질렸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씨는 저 산적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지요. 섭섭한 말씀 마십시오. 아씨의 가마꾼들을 죄다 보내버리고 힘들게 여기까지 데려왔더니만 우릴 모른다고 하면 어쩝니까? 자꾸 발뺌하시면 이번엔 진짜 뜨거운 맛을 볼지도 모릅니다요, 아씨. 느물느물 웃으며 다가오는 것이 아주 징그러운 것들이었지요. 헌데 아씨는 고양이 앞의 쥐처럼 벌벌 떨면서 꼼짝도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해서 보다 못한 대보기가 나섰지요. 우리 아씨가 소피가 마려운지 벌벌 떠니께 성님들이 잠시 기다려주소. 넌 또 뭐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아랫마을의 귀염둥이 대복이라 하지라. 뭐여, 이 덩치만 커서 싱거운 놈은? 너 임마 형님들 하는 일에 껴들면 다친다. 산적들은 아주 험상궂은 표정으로 겁을 주었답니다. 허나 눈치 없는 대보기는 멀뚱멀뚱 산적들을 마주보았지요. 거참, 다 큰 사내들이 여인의 사정도 안 보고 그냥 밀어붙이다니. 그러다 이 대복이 꼴이 나도 책임 못 지오? 응? 너 같은 꼴이 무슨 꼴인데? 30 먹을 때까지 여인의 손도 못 잡는다 이 말이오. 뭐시 어째? 아니 이놈이 우릴 놀리는 것이냐? 분명 대보기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하였건만 불량배를 화가 잔뜩 나고 말았지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산적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산적이 나섰지요. 네 놈은 오늘이 네 발로 걸어다니는 마지막 날인 줄 알아라. 내가 오늘 네 다리 몽둥이를 죄다 부러뜨려 놓을 것이다. 잉? 이야기가 왜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덤벼드는데도 대보기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달려든 산적을 번쩍 들어 저 멀리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적놈은 긴 비명소리를 남긴 채 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원 성질이 급하기도 하지. 산을 날아서 내려가 버렸구먼. 그러자 이번엔 산적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었습니다. 허나 대보기는 이번엔 한 손에 한 명씩 산적 옆구리를 끼고는 또다시 번쩍번쩍 던져버렸답니다. 그렇게 산적들을 처리하니 두목 혼자만 남게 되었답니다. 이놈이 이제 보니 보통 놈이 아니었구나. 관찰사가 보낸 호위무사냐? 지금 뭔 소리요? 난 그런 거 아니오. 되었다. 네가 목원간에 이걸로 끝장을 내주마. 산적 두목은 딱 봐도 흉악하게 생긴 도끼를 꺼내들었지요. 그러더니 도끼를 풍차처럼 휘두르며 덤벼들었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위험한 것을 휘두르시오? 기겁한 대보기는 한 걸음 물러나더니 그대로 옆에 바윗돌을 들어 던져버렸답니다. 덕분에 달려오던 산적 두목은 그 돌덩이에 맞고 뻗어버리고 말았지요. 허이구, 입에서 개거품을 무는 것이 정신 차리려면 한나절은 걸려야 쓰겄구만. 기절한 산적들을 한데 모아 양지 바른 곳에 눕힌 대보기는 화란 아씨에게 갔습니다. 그러더니 그때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던 아씨를 일으켜 주었지요. 아씨, 정신 차리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여기서 싸지르면 큰일 납니다요. 시방 뭔 소리냐 그게. 에이, 소피가 마려워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호피는 무신놈의 호피냐? 어휴 니놈에겐 말을 말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화라는 내심 대보기가 너무나도 고마웠답니다.
꼼짝없이 산적들에게 붙잡혀 팔려갈 판인데 대복이 덕에 10년 감수를 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화라나 씨는 대복이에게 고맙다는 말이 하고 싶었답니다. 대복아, 고. 고가 어쨌는데요? 고마 떠들고 날 엎거라. 화가 치민 화라나 씨는 소리를 빽 지르고는 대복이 등에 엎였답니다. 거참 업어달라면 곱게 말할 것이지 뭘 그렇게 소리를 다 지르신답니까요? 네가 눈치가 없으니 그렇지 않느냐. 자, 헛소리 말고 이제 내려가자. 그렇게 대복이는 화란 아씨를 업고 걸었습니다. 그러자 뭔가 말랑말랑하고 풍만한 것이 등에 닿는 것 같았지요. 거기다 향기는 어찌나 좋은지 등 뒤에서 어째 향기로운 냄새가 솔솔 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대복이는 자꾸만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이었죠. 아이고, 뭔 놈의 가슴이 이리도 뛰는지 원. 어째 뭔가 자꾸만 꿈틀거리는데 이거 정말 못 참겠구먼요. 그러자 화라나 씨가 참다 못해 킥킥하고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대복이 너 설마 수총각이었느냐? 그렇다마다요. 아, 글쎄 제가 장가를 가려고 마을 처녀들한테 죄다 청혼을 했는데 단박에 퇴짜를 놓지 뭡니까? 널 퇴짜를 놓았다는 것이냐? 어째서? 모르겠습니다요. 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찾아가 보았건만 물벼락이랑 몽둥이 찜질만 신나게 당했습지요. 나 참, 니네 마을 처녀들은 눈이 죄다 옹이구멍이로구나. 그렇지요. 덕분에 이렇게 노총각 신세입니다 그려. 차라리 잘 되었지 않느냐? 화라나 씨는 대복이를 신나게 놀렸습니다. 특히 대복이가 총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꼬집었답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화를 버럭 내니 대복이는 아주 죽을 맛이었답니다. 대복이는 이 성질 들어온 아씨가 또 왜 트집을 잡는지 아리까리했지만 어쨌거나 아씨를 업고 산을 내려왔지요. 헌데 어쩌다 계곡에 자빠져 있던 geb니까? 충성심이라곤 약에 쓸 데도 없는 가마꾼들이 산적을 보자마자 다 주랭랑 쳐서 그리 되었다. 그랬습니까요? 하기사 저도 아씨 같은 분을 모시면 도망칠 것 같습니다요. 뭐시라? 너는 이거사 도망치지 말고 날 지켜야지.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제가 아주 몸이 부서져라 지켜드리겠습니다요. 그래, 잘 말했다. 어째 아씨는 대복이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지요. 그래서인지 대복이의 목을 감은 팔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화란 아씨가 말했지요. 그나저나 대복이 넌 참 인내심이 좋구나. 나한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군소리 없이 가다니. 제가 또한 인내심하지요. 말이야 나왔으니까 말이지 저 아니었다면 벌써 내팽개치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넌 칭찬을 하고 싶어도 키어코 좋은 소리를 못 듣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대복이 등짝을 짝 하고 때리는 것이었죠. 대복이는 옴찔옴찔 하다가 갑자기 껄껄거리며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하기사 다른 처녀들도 아시 못지 않더이다. 저만 보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쫓아내니 말도 못 붙이겠습니다요. 그러면서 대복이는 그간 마을 처녀들과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지요. 화라나 씨는 대복이가 다짜고짜 처녀 찾아가서 시집오라고 하다가 물벼락에 몽둥이 찜질까지 당했다는 말에 박장대소를 했답니다. 정말 너다운 일을 했구나. 처녀의 어버이에게 몰매를 맞지 않은 것이 용하다. 제가 또 마을에서 인망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그러려니 합니다요. 그건 인망이 아니라 악명이 높은 것이다, 이거사. 그러면서 또 깔깔거리고 웃는 것이었죠. 죽을 상이 된 대복이는 울적하게 대답했지요. 에휴, 처녀 속마음도 모르고 들이대기만 하는 저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에이, 그래도 이 조선 팔도에 너 좋다는 여인이 하나도 없겠느냐. 그렇게 둘은 삐죽빼죽 대화를 주고받다가 어느새 아씨의 집이 있는 원주 땅에 도착했답니다. 우와, 아씨네 집이 참으로 큽니다요. 못하느냐? 대문만 보고 제사라도 지낼 것이냐? 멍청이 서 있지 말고 어서 들어가거라. 화란 아씨의 집은 그야말로 대궐 같은 기와집이었지요. 대복이가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 전체가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아니, 아씨, 어쩐 일입니까요, 이게? 크게 떠들지 말거라.
일단 아버님을 만나야겠다. 화라나 씨의 아버지인 남대감은 붙잡혀간 딸이 돌아오자 눈물까지 흘리며 맞이했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이 총각은 도대체 누구고? 아버님, 이 총각 덕분에 제가 구사일생하였습니다. 화라나 씨는 가마를 타고 할아버님이 계신 강릉으로 향하다가 그만 산길에서 산적을 만났다는 것과 그리하여 산적에게 붙잡혀 죽거나 정조를 잃을 위기에 처했었다는 것을 말하였지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던 남대감은 대보기가 산적들을 쓰러뜨리고 아씨를 구출했다는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답니다. 참으로 다행이로다. 그래, 청년, 자네가 내 딸을 구했으니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네. 무엇이는 이 남상공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기탄 없이 말해보게나. 하늘 같은 대감마님이 고개를 숙이자 대보기는 정신이 멍해졌답니다. 해서 어버어버 말을 못했지요. 게다가 어떤 소원을 빌어야 할지도 생각이 나지 않았답니다. 그때 갑자기 아씨가 나섰지요. 아버님, 대복님은 저와 혼례를 치르고 싶으시답니다. 네? 이 아씨가 지금 뭔 소리래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요? 대보기가 펄쩍 뛰었지만 아씨는 눈 하나 꿈쩍 안 했지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반했다고 하니 저랑 대복님은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대보기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구박만 신나게 하다가 왜 갑자기 혼례를 치르겠다고 난리인 걸까요? 한편 아씨의 말에 남대감도 펄쩍 뛰었지요. 안 된다. 아무리 널 구해줬다고 하지만 벼슬자리도 없는 평민에게 어찌 널 주겠느냐. 그건 안 될 말이다. 금지오겹인 딸이 갑자기 평민에게 시집을 가겠다는데 대체 어떤 대감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대감이 펄쩍펄쩍 뛰는데도 화라나 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와 원수는 잊지 말라는 것이 아버님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저는 대복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몸입니다. 그러니 어찌됐든 갚아야 하는 것이 도리지요. 그걸 왜 네가 시집을 가서 갚으려고 하느냐? 갚을 방법이 꼭 그것뿐이더냐? 그거야 대복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복님은 철없고 백리기를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아씨랑 대감이 대판 싸우니 대보기는 대략 정신이 혼미해졌지요. 해서 대거리도 못하고 어버버 하고만 있었습니다. 남대감과 신나게 대거리를 하던 화라나 씨는 급기야 씩씩거리며 고개를 돌렸답니다. 좋습니다, 아버님. 그럼 하직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니, 네가 실성을 했느냐? 하직 인사라니 무슨 소리냐? 화라나 씨가 세게 나오자 대감도 찔끔하였지요. 하직 인사라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집을 떠나겠다고 하니 대체 어떤 아버지가 안 놀라겠습니까? 여기 있는 대복님은 천하장사인 분입니다. 꼭 무과에 급제를 하실 것이니 그때 가서 너무 후회 마십시오. 알겠다. 그럼 저 대복이 청년이 정말로 묵과에 급제하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마. 문과는 양반만 응시할 수 있었지만 묵과와 잡과는 평민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조선의 법도였습니다. 하여 남대감은 만약 대보기가 무과의 급제의 정식으로 무사가 되면 혼례를 허락하겠다고 타협을 하게 되었답니다. 기한은 1년이었지요. 1년 내에 대보기는 급제를 해야만 했답니다. 화라나 씨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아니, 여자 마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 정말. 대보기는 여전히 알쏭달쏭했답니다. 오는 내내 화만 바락바락 내던 화라나 씨가 속으론 혼례를 치를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대체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체 저의 어디가 좋아서 혼례가정 생각하셨습니까? 좋긴 누가 좋다는 게냐. 네가 나 없으면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내가 눈 딱 감고 허락한 것이다. 네? 지가 언제요? 아니면 설마 넌 내가 싫은 게냐? 아닙니다요. 그냥 너무 황송해서 그렇습니다요. 오냐? 황송해 해야지 당연히. 꽃처럼 아름다운 화라나 씨가 어찌 싫을 수 있겠습니까? 허나 신분이 신분인 만큼 얼떨떨한 것이 사실이었지요. 근데 무과 급제가 어디 애 이름입니까? 제가 무과에 급제를 하다니요. 안 될 게 뭐 있느냐? 네 완력을 보니 조금만 다듬으면 무과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다. 당상은 무신,
당장 초상을 당하지만 않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요. 걱정 말거라. 내가 다 생각이 있느니라. 그리하여 대복이는 남대감 댁에서 머물면서 쭈뼛거리며 무술 연습을 하였지요. 처음엔 하기 싫었지만 화란 아씨가 애써 검술 스승까지 부른 통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헌데 머리가 좋지 못한 대복이로서는 죽을 맛이었지요. 면목 없습니다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는데 지는 하나를 배우면 다른 하나는 까먹습니다요. 호호호. 그게 뭐 새삼스런 일이라고 보고까지 하느냐? 열심히 하기나 하거라. 정말 이 아가씨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정말. 내가 말해준다고 네가 알겠느냐? 너는 시키는 대로 하기면 하면 된다. 그래도 화란 아씨는 듣는 둥 마는 둥이었지요. 그렇게 한 석 달이 지나니 대복이는 가까스로 칼 쥐는 법 정도는 배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얼추 준비가 되었구나. 자, 그럼 가보자꾸나. 잉? 어디를 간단 말씀입니까? 어디긴 어디냐. 너 무과 급제 시키러 간다는 것이다. 대복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아씨를 따라 나섰지요. 아씨는 대복이뿐만이 아니라 가마의 하인들까지 쭉 끌고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행렬의 대복이는 주눅이 들었지요. 그렇게 행렬은 걷고 또 걸어 어느새 원주를 빠져나왔지요. 그리하여 어느 마을 근처 주막에 다다른 것입니다. 행렬은 오늘 밤 여기서 묵어가기로 하였지요. 허참, 이놈의 검술은 어째 도통 늘지를 않으냐? 대복이가 혼자서 검술 훈련을 마치고 우물가로 씻으러 가고 있었는데 아씨가 따로 묵는 방에서 뭔가 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이 치밀어 오른 대복이는 얼른 아씨 방으로 달려갔지요. 아씨, 괜찮으십니까? 대복이는 방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아씨가 방 안에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졸지에 화란 아씨의 알몸을 보고만 대복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그냥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아주 큰 맘을 먹었구나. 그래, 드디어 작정을 했느냐? 아씨의 말에도 대복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고만 있을 셈이냐? 들어오던지 나가던지 해야지 이거사. 아씨가 고함을 빽 지르자 그제야 대복이는 정신을 차렸지요. 겁이 덜컥 난 대복이는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저는 아씨가 걱정되는 마음에 그만. 어휴, 이 쑥맥 같은 거사. 문을 열었으면 달려들어야지 무엇하는 게냐. 네?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씨는 대복이를 와락 붙잡아 방으로 들어갔지요. 덩치 큰 대복이는 아씨에게 질질 끌려 들어갔습니다. 대복이는 알싸하고도 향긋한 아씨의 향기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야 하느냐? 답답해서 정말. 아씨는 답답했는지 대복이 품에서 울먹거렸습니다. 그제야 아씨의 마음을 눈치챈 대복이는 아씨를 얼싸안았지요. 그렇게 둘은 아주 뜨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행렬은 다시금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어딜 가는 행렬입니까요? 일단 우리 할아버님을 뵈러 간다. 지난번 생신 때 뵙지 못하였으니 이번에는 뵈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허나 대복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강릉에 간단 말씀입니까? 그럼 또다시 그 산을 넘어야 할 텐데요. 대복이가 말한 산은 지난번에 산적들한테 습격을 받았던 산이었지요. 그 산은 산적이 들끓는 곳인데 꼭 거길 지나야 합니까? 바로 그렇다. 애초에 거길 지나려고 출발한 길이니 당연히 거길 가야 하지 않겠느냐. 아이고, 이 아씨는 정말 무슨 생각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네. 대복이가 푸념을 하건 말건 행렬은 산길로 향했습니다. 깊고 험한 산길에 접어드니 행렬은 눈에 띄게 느려졌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행렬에는 딱 봐도 귀한 술과 옷감 그리고 온갖 값나가는 것을 싣고 있으니 대복이는 불안불안하였지요. 설아, 거기 가는 자들은 듣거라.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가진 것은 전부 두고 가거라. 에요, 혹시나가 역시나였구나. 역시 나타나고 말았소.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숫자가 배는 되었지요. 험상궂은 산적들이 우르르 몰려드니 여기까지 온 하인들은 모두 겁에 질려 달아나고 말았지요. 또다시 아씨와 대복이 둘만 남았습니다. 허나 아씨는 천하태평이었답니다. 자, 대보가. 이제 실력 발휘를 좀 하거라. 네? 저보고 저 산적들을 전부 상대하라고쇼. 그래야지. 아니면 대복이 너는 이 아리따운 아씨가 산적들에게 잡혀가는 꼴을 보고만 있을 셈이냐? 아씨의 말에 대복이는 울며 겨자먹기로 나섰습니다. 칼을 쫙 빼들고 나타나니 산적들이 멈춰서는 것이었죠. 응? 아니, 웬 놈이냐? 혼자서 우릴 전부 상대할 심산이냐? 응? 가만 뭐하니? 이놈은 지난번 그 도깨비 아니냐? 산적들이 대복이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죠. 지난번에 대복이에게 호되게 당했던 녀석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당하고 싶지는 않겠지? 알았으면 그만 가보거라. 대복이가 외쳐지만 산적들 분위기는 더 흉흉해졌지요. 잘 만났다. 그렇지 않아도 니놈한테 당한 곳이 비만 오면 욱신거리는데 이번에 그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래, 아예 토막토막 잘게 썰어서 이 산석 들짐승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면서 한꺼번에 덤벼드는 것이었지요. 하는 수 없이 대복이는 산적들을 전부 상대해야 했답니다.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 대복이는 우는 소리를 하며 산적들과 맞섰습니다. 몇 번 칼을 맞부딪히니 대복이 칼이 뚝 부러지고 말았지요. 에라이, 이런 수수깡 같은 것은 왜 쓰는지 모르겠군. 하여 대복이는 칼 대신 굵직한 나뭇가지를 쥐고 거침없이 휘둘렀답니다. 다행히 산속이라 나무는 많았으니까요. 대복이가 휘두른 나뭇가지에 맞은 산적들이 낙엽처럼 하늘을 날았습니다. 잘한다. 그래, 더 패라. 아주 흠씬 패주거라. 아씨는 뒤에서 좀 조용히 하소. 정신 사나워서 정말. 어쨌든 대복이가 신나게 산적들을 패주니 어느새 산속에는 대복이만 서 있었지요. 그 많던 산적들이 죄다 쓰러진 것입니다. 대복이가 숨을 헉헉거리며 내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웬 덩치가 나타났지요. 근데 어째 지난번에 보았던 산적두목이랑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응? 혹시 우리 구면 아니오? 내 동생이 너한테 신세를 졌다지. 이번엔 내가 그 신세를 배로 갚아주마. 지난번에 대복이에게 흠씬 얻어맞은 그 산적두목의 형님이었지요. 형님은 대복이보다도 덩치가 큰 데다 손에는 무시무시한 쇠몽둥이를 들고 있었지요. 대복이는 찔끔했지만 뒤에 아씨가 있는 통에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인지 원. 난리는 네가 와서 피워놓고 뭐가 어째? 자, 이 쇠몽둥이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산적두목은 무슨 장작이라도 패는 것처럼 쇠몽둥이를 휘둘렀지요. 대복이가 나뭇가지로 막았지만 뚝 부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른 뒤로 피했지만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한 대라도 맞았다간 그대로 골통이 부서질 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밀리고 밀려서 어느새 절벽까지 와버렸지요. 한 발만 헛디디면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거나 산적두목의 쇠몽둥이에 맞아 죽을 판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상 하직할 준비나 하거라.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람. 이런 산속에서 비명행사하게 생겼구나. 대복이가 그렇게 한탄을 하는 때였습니다. 대복이 너 이 녀석. 여기서 지기라도 하면 크게 경을 칠 줄 알거라. 갑자기 나타난 화란 아씨가 소리를 빽 하고 질렀습니다. 평소에도 아씨에게 주눅이 들어있었던 대복이로서는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지요. 화들짝 놀란 대복이는 눈을 질끈 감고 그대로 산적두목에게 덤벼들었지요. 산적두목이 쇠몽둥이를 휘둘렀지만 대복이의 기세가 너무 강했습니다. 산적두목은 그대로 북 날아가서 나무줄기에 머리를 박고 뻗어버렸답니다. 어이구, 10년 감수했습니다요, 정말. 너는 매일 10년 감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디 한 달은 살겠느냐? 하여간 우리 아씨는 말이나 못하면 정말. 그렇게 산적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대복이와 아씨는 도망갔던 하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줄줄이 굴비역듯이 산적들을 묶어 강릉으로 향했지요. 강릉의 큰어른이었던 화란 아씨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지요. 손녀가 아주 훌륭한 대장부를 사위로 데려왔다며 기뻐하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대보기가 세운 공을 낱낱이 적어 장계를 올렸습니다. 조정에서도 대보기가 강원도 산길의 산적들을 일망타진했다며 크게 치하였죠. 그렇게 대보기는 그 공로로 무관벼슬을 얻게 되었답니다. 대보기가 불과 석 달 만에 무관벼슬을 얻으니 천하의 남대감도 더는 고집을 피울 수 없었지요. 거기다 어째 남대감도 대보기가 슬슬 신통하게 보였으니까요. 남대감은 대보기와 화란 아씨의 혼례를 승낙해 주었답니다. 둘은 경사로이 혼례를 치렀습니다. 흥, 내가 그랬지 않느냐. 내 말대로 하면 다 될 것이라고. 하여튼 아씨는 신통합니다요. 오냐? 그러니 넌 내 옆에서 평생 있어야 할 것이다. 자, 이리 오너라. 첫날 밤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어째 제가 신부고 아씨가 신랑인 것 같습니다 그려? 하여튼 이 부부는 아주 뜨거운 첫날 밤을 보냈지요. 뭐 이미 치를 거 다 치른 사이였지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로 대보기는 화란 아씨와 함께 고향 마을로 와서 아버지께 인사도 올렸지요. 아버지는 아들이 벼슬자리를 살게 된 데다 선녀처럼 아름다운 색시까지 얻었다는 것에 너무도 기뻐하였답니다. 이후로 대보기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짓고 아씨와 행복하게 살았지요. 당연히 뒤에는 화란 아씨의 내조가 뒤따랐습니다. 덕분에 대보기는 착실하게 출세하여 장군직까지 얻었다고 하니 참으로 신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대복이 저것이 아주 대멍청이인 줄 알았는데 저런 재주가 있었네. 그러게 말이요. 나 좋다고 붙잡을 때 얼른 따라갈 걸 그랬어. 그렇게 따지면 내가 먼저지. 하여간 지가 저지른 일은 생각을 못하는 기집애요, 너는. 옛말에 이르길 사위지기용 여위열기용이라는 말이 있지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위해 힘을 다하고 여인은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 성의를 다한다는 말입니다. 대보기와 화란 아씨의 사이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강릉에는 심학동이라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 살았습니다. 학동은 비록 양반가에서 태어났으나 집안 가세가 기운 탓에 산에서 나무를 해먹고 살았지요. 매일같이 나무를 해 홀어머니를 봉양하니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럭저럭 오순도순 살 수 있었답니다. 학동아, 네가 얼마나 효자인지는 이 어미가 잘 안다. 가난한 살림에도 비뚤어지지 않고 자랐으니 참으로 대견하구나. 뭘요? 그런 말씀 마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 고맙구나. 헌데 이 어미가 사실 마음에 걸리는 게 딱 하나 있다. 그건 네가 과거 급제를 하는 것이란다. 학동이는 손사래를 쳤답니다. 어머니, 급제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제 신세에 벼슬살이라니 꿈도 못 꿀 일이지요. 그래도 어머니는 학동이가 과거를 봐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지요. 이 어미는 네가 손에서 책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을 잘 안다. 허참, 그건 또 언제 보셨대요? 사실 학동이는 나무를 하러 다니는 와중에 틈틈이 글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허나 원체 책이 좋았고 겸사겸사 학문을 닦아 양반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려는 것일 뿐이었죠. 어머니는 학동이의 손을 꼭 붙잡았답니다. 학동아, 알다시피 너는 양반가의 자손이다. 양반으로 태어나 평생 나무만 하며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어미 평생 소원이 네가 급제하는 것을 보는 것이야. 솔직히 스승도 없이 홀로 공부해서 어찌 과거를 급제하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 뜻이 워낙 완강하니 학동이는 과거를 보기로 결심했답니다. 하여 학동이는 한양으로 떠나기로 했지요. 가기 전에 이 두루마기랑 도포를 입고 가거라. 갓도 쓰도록 하고. 아니,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네 아버지가 쓰던 것이란다. 떠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숨겨뒀던 옷을 내어주었지요. 비록 낡았지만 이렇게 차려입으니 선비가 따로 없었답니다. 어머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한양에 가서도 몸 조심하거라.
심학동, 아니 심선비는 괴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양까지는 100리나 되었지만 가난한 심선비는 그 길을 걸어서 가야 했지요. 그렇게 달포를 걸어 한양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이야, 한양은 별천지라더니 정말로 신기한 게 많구나. 한양에 도착한 심선비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것 투성이니 하루 종일 걸어도 질리지가 않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구경하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었습니다. 허, 이거 그나저나 어디 가서 밤이슬을 피한담. 도포까지 갖춰 입고 노숙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말이지. 심선비 주머니엔 땡전 한 푼 남은 게 없었답니다. 돈이 없다 보니 잠잘 곳을 구할 수가 없었죠. 하는 수 없이 심선비는 어느 부잣집 대문을 두들겼답니다. 이리 오너라. 으헤헤, 누구십니까?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온 심선비라고 하네.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하니 주인께 그렇게 전해주게나. 헤헤헤, 십선비님이라고요? 십선비가 아니라 심선비일세. 헌데 이 머슴이 아무래도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심선비 얼굴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머슴이 기골이 장대한데 바보 같은 웃음을 띈 것이 우스꽝스러웠지요. 거기다 눈까지 사팔뜨기인 것이 어딘가 좀 모자라 보였답니다. 그래도 부탁을 하러 온 형편에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여 심선비도 조용히 서서 머슴을 마주보았답니다. 한참 있는데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칠뜨가 거기 서서 뭐 하느냐? 헤헤헤, 십선비님이랑 눈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요. 아니 뭐라고? 손님이 있으면 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더니 웬 아리따운 여인이 급히 나오는 것이었죠. 이목구비가 곱고 눈매가 시원스러웠는데 그야말로 생전 처음 보는 미인이었답니다. 심선비는 놀란 가슴을 급히 진정시켰습니다. 안녕하시오. 누구십니까? 강릉에서 과거를 보러 온 심학동이라고 합니다. 여비가 떨어져 하룻밤 신세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저희 사랑채가 비었으니 거기서 묵으시지요. 여인은 시원시원하게 허락을 했지요. 하여 심선비는 사랑채에서 묵게 되었답니다. 들어가 보니 부잣집은 정말로 으리으리했지요. 헌데 요상하게도 마님과 칠뜨기 외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사정이 있어 집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만족스럽게 대접을 못할 것 같으니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심학동 재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십선비님 눈싸움 못합니다. 히히. 미안합니다. 머슴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머리가 영 모자라서 이 모양입니다. 괜찮습니다. 부잣집에는 마님과 여종 몇 명 그리고 모자란 칠뜨기가 전부였지요. 허나 심선비는 대접받는 입장을 고려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심선비는 오늘 밤은 사랑채에서 따뜻하게 자게 되었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부르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히 쉬십시오. 편안히 쉬하십시오. 십선비님.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지요. 심선비는 호롱불을 켠 채 글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욕제 기가자, 선수기신, 욕수기신자, 선정기심, 욕정기심자, 선성기에. 선비님, 마님께서 찾으십니다요. 낭낭하게 글을 외는데 바깥에서 부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여종 말순이었지요. 하여 심선비는 말순이를 따라 마님이 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저녁을 준비했으니 어서 드시지요. 하룻밤 묵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저녁까지 차려주시다니요.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좀 어수선하여 변변찮은 대접밖에 못합니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었던 심선비는 저녁을 아주 싹싹 비웠지요. 그렇게 밥상을 치우고 심선비와 마님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양에는 과거 시험을 보러 오셨다고 했지요? 글 공부는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글 공부라고 한 게 얼마 안 됩니다. 혼자서 틈틈이 한 정도지요. 그래도 홀어머니 평생 소원이 제가 과거를 보는 것이라 눈 딱 감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참으로 효심이 깊으시군요. 자고로 효는 유학의 근본이라고 했거늘 선비님은 기본이 아주 탄탄하신 것 같습니다. 마님은 솔직한 심선비의 대답이 마음에 들은 것 같았지요.
잠시 생각하던 마님은 심선비에게 서책 몇 권을 꺼내 주었답니다. 이건 그동안의 과거 시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예상 시제를 모은 책이죠. 이것들이 아마 선비님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니 이런 귀한 걸 도대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마님은 한참을 망설였지요.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답니다. 이 책들은 제 돌아가신 서방님의 것입니다. 한양에서도 수재로 이름이 높으셨지요. 허나 이젠 다 필요 없어지고 말았답니다. 보아하니 부군께서도 젊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그리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겁니까? 병이라고 들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부군의 일을 마님이 잘 모르신다고요? 심선비가 묻자 마님의 얼굴에 슬픔이 번졌습니다. 그 얼굴이 또 어찌나 아름다웠는지요. 마님은 처연하게 말했습니다. 실은 저는 서방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만 들었을 뿐이지요. 네? 부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서방님 사후에 영혼 혼례를 치렀으니까요. 저희 집안과 서방님 집안이 워낙 막역한 관계라 그리 되었답니다. 마님의 말을 들은 심선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헌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혼례를 치른 이후 나머지 시댁분들도 차례차례 병으로 쓰러지셔서 이젠 이 큰 집에 저 혼자뿐이랍니다. 참으로 기구하구려. 아직 이렇게 젊고 아름다우신데 어찌 여인 홀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심선비는 마음이 찡해 절로 마님에 대한 동정심이 솟구쳤습니다. 마님도 감정이 북받쳤는지 점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러자 심선비는 얼른 옷소매로 마님의 눈물을 닦아 주었답니다. 헌데 그 바람에 둘이 가까워지자 왠지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젊은 남녀가 한 방에 있어서 그런지 어째 공기가 야릇해지고 있었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선비님께 털어놓은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부인께서 조금이나마 홀가분해지셨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선비님, 너무나도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둘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지요.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심선비와 마님의 눈빛이 뜨겁게 부딪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둘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기겁한 심선비가 뛰어나갔습니다. 헌데 바깥에는 횡댕그렁 아무도 없이 찬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잠시 두리번거리던 심선비는 할 일 없이 방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무도 없었소이다. 뭐 별일 아닌 것 같으니 이만 편히 쉬시구려. 네, 선비님도 좋은 밤 되십시오. 좋았던 분위기는 이미 다 깨지고 말았으니까요. 심선비는 억지로 마님과 어색하게 있는 것보다는 사랑채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헌데 아무래도 그 깨지는 소리는 수상쩍기만 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온 내가 뭔 쓸데없는 생각이란 말인가. 모처럼 좋은 책을 받았으니 글 공부에나 전념해야겠다. 사실 심선비는 머리가 무척 좋았답니다. 한번 본 책은 잊지 않고 다 외니 무슨 내용이건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 다 배울 수 있었지요. 그간에는 쓸만한 책이 없어 힘들게 독학을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거 보통 현묘한 책이 아니로구나. 책을 펼쳐보니 하나같이 물건이었지요. 그간 나왔던 과거 시험 문제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는데 어디 그뿐입니까? 각 문제에 걸맞는 주해와 모범 답변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선비가 고대했던 책이 바로 이런 것이었지요. 덕분에 심선비는 아까까지의 분위기는 깡그리 잊은 채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글 공부를 하니 어느새 날이 밝고 말았지요. 바깥에서 짹짹 참새 소리가 나는데 그 사이로 여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님, 아직 주무십니까요? 여종 말씀입니다요. 아니네. 일어났다네. 네, 그러시면 나와서 아침을 드시지요. 벌써 그럴 시간인가? 고맙네. 심선비는 숙향이를 따라 마님의 방으로 향했답니다. 말순이는 마님만큼이나 젊은 처녀였는데 입술이 붉고 눈매 가느다란 것이 자기 주인만큼이나 아름다웠답니다. 선비님을 보고 나서 우리 마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이 집에 와서 저녁 얻어먹은 것 외에 한 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 마님은 서방님 얼굴도 못 보고 시집와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까지 잃고 외톨이가 되셨지요. 그 이후로 웃음이 없이 사셨는데 선비님 덕분에 어렴풋이나마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참으로 다행이요. 생각에 잠긴 심선비가 마님방에 들어가려는데 말순이가 속삭이는 것이었죠. 선비님, 하루빨리 이 집을 뜨십시오. 이 집안은 악기가 들린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아니 뭐라고? 더 대꾸하려는데 말순이가 서둘러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심선비는 아무런 내색도 안 하고 마님과 아침상을 들었답니다. 맛있게 아침을 들고 나니 마님이 잠시 함께 걷자는 것이었죠. 하고 싶은 말이 있던 심선비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올해에도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사람은 살고 죽는데 이 꽃들은 매번 어김없이 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오. 어쩌면 인간의 삶이란 이 꽃보다 덧없는지도 모르겠소. 마님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자꾸만 말을 빙빙 돌렸지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던 마님은 끝내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했던 심선비는 먼저 묻기로 하였지요. 뭔가 하고픈 말씀이 있는 것 같구려. 괜찮소. 여긴 우리 둘뿐이니 천천히 하시구려. 그러자 마님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서방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은 들었지요. 그랬소. 돌아가신 남편분과는 영혼 결혼식을 하셨다고 했지.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잃었다는 것도요. 그렇소만. 헌데 제 시가댁 식구들이 1년마다 한 명씩 차례차례 돌아셨다는 건 모르셨을 겁니다. 1년마다 한 명씩. 참으로 해괴하구려. 하기사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1년에 한 명씩 꼬박꼬박 죽는답니까?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지요. 마님의 얼굴에는 점점 공포가 피어올랐습니다. 작년에 시아버지를 잃고 이제 한 달 후면 딱 1년이 되어갑니다. 이번에는 제 차례가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님의 말에 심선비는 점점 소름이 돋았답니다. 혹시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자가 있는 건 아니오? 그럴 수도 있지요. 허나 저는 이것이 사람의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사람을 매일 같은 날 데려간단 말입니까? 귀신이라. 안타깝지만 이 몸은 귀신을 믿지 않소. 유학을 공부한 선비가 어찌 괴력난신을 입에 담는단 말이오. 그래도 이렇게 아리따운 마님이 비명 행사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그래, 내가 어찌 도와드리면 되겠소? 요새 자꾸 방문 바깥에서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듭니다. 섬뜩해서 잠도 잘 오지 않더군요. 이건 필시 악귀들이 저를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님은 심선비의 옷자락을 꼭 붙들었지요. 어쨌든 심선비님께서 계시면 제가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 부디 이 집에 좀 더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라면 좋소. 그렇게 하리다. 하기사 심선비도 과거를 대비해 공부할 곳이 필요했지요. 거기다 마님을 조여오는 위협을 해결하고 싶었지요. 심선비는 마님 집에서 머물면서 과거 공부를 하는 동시에 틈틈이 마님방을 감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채로 돌아온 심선비는 마님이 준 책으로 밤이 깊도록 글 공부에 매진하였지요. 책들이 하나같이 물건이로구나. 이렇게 한 달을 공부하면 과거가 아무리 어려워도 능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 만족스럽게 공부를 하던 심선비는 마님의 방을 살필 시간이 되어 바깥으로 나왔지요. 바람도 쐴 겸 마당을 지나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덜 떨어진 머슴 칠뜨기가 입을 해벌리고 마님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놈 칠뜨가 잠도 자지 않고 여기서 뭐 하느냐? 히히히, 십선비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집에 왜 아직도 있습니까? 이놈아, 내가 어딜 가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외간 남자는 아니됩니다요. 어서 나가시오. 칠뜨기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자 심선비는 슬그머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시끄럽게 굴기 싫어 분노를 꾹 참았지요. 내 안방마님과 과거를 보는 날까지 이 집에 머물기로 약조를 하였느니라. 잉? 마님이 있어도 좋다 하셨습니까요? 아, 글쎄 그렇다니까.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참견 말고 가서 자거라. 히히히,
울 마님도 저처럼 실성을 하셨나 봅니다. 무엇이 어째? 신소리 말고 어서 가거라. 그런 편이 있으시오. 후회해도 저는 모릅니다요. 히히히. 그러면서 쑥 가버리는 것이었죠. 어딘가 섬뜩하고 이상한 칠뜨기의 태도에 심선비는 한참 동안이나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답니다. 허나 심선비는 머리를 털었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은데 모자란 머슴놈에게 쓸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기랄, 내가 덜 떨어진 놈한테 너무 신경을 썼구나. 관심 끄고 내 할 일이나 해야겠다. 그날 밤 심선비는 마님과 함께 저녁을 들었습니다. 심선비에게는 하루 중에 제일 즐거운 시간이었지요. 아리따운 마님과 함께 저녁을 드니 어째 마음이 싱숭생숭 설레고 두근거렸답니다. 헌데 가만히 뜯어보니 마님도 어째 심선비가 싫지 않은 눈치였죠. 처음에는 별로 표정이 없던 마님도 이렇게 며칠째 저녁을 함께하며 많이 부드러워지고 또 자주 웃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둘은 식사를 끝낸 뒤에도 도란도란 즐겁게 대화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이래봬도 우리 마을에서 나무는 내가 제일 잘 안다오. 이 팔 좀 보시오. 어머, 팔뚝이 강철 같으십니다. 나무를 짊어지느라 팔이 아주 단단해졌다오. 참으로 놀랐습니다. 어쩜 그리 장부다우신지요? 마님은 심선비의 팔뚝을 만지며 감탄 또 감탄을 했답니다. 비실비실한 양반 남자만 봤던 마님으로서는 학식과 힘을 두루 갖춘 심선비가 멋져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분위기가 한참 좋아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바깥에서 와장창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지요. 이번엔 저번보다 훨씬 큰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는 것이었죠. 선비님 들으셨습니까? 오늘 밤에도 귀신들이 발광을 하나 봅니다. 여기 잠자코 있으시오. 내가 나가버리다. 선비님, 가지 마십시오. 마님은 겁에 질려 심선비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심선비가 마님을 뿌리치고 나가보니 역시나 또 칠뜨기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게냐? 밤늦게 왜 이리 소란을 피워? 아니, 이놈의 것들이 발전기가 왔나 자꾸만 들러붙어서 떼어놓느라 그랬습죠. 바닥에는 깨진 사기 그릇이 낭자했습니다. 그리고 칠뜨기는 부지깽이를 들고 미친 듯이 휘두르고 있었지요. 정신사납게 왜 이러느냐? 썩 들어가서 자지 못하겠느냐? 히히히, 자고 싶어도 히덕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어디 눈이나 붙이겠습니까? 순간 심선비는 자기랑 마님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어 열이 팍 받았지요. 해서 쌍심지를 키고 칠뜨기를 노려보는데 글쎄 이것이 아주 태연했습니다. 이젠 부지깽이로 마루 밑을 이리저리 쑤시는 것이었죠. 이놈이 실성을 했나? 못하는 말이 없구나. 심선비가 팔을 걷어붙이는데 마루 밑에서 뭐가 팍 하고 튀어나왔지요. 고양이 암수 2마리였습니다. 놈들은 칠뜨기에게 쫓겨 저만치 달아나 버렸지요. 그걸 보니 칠뜨기가 심선비를 빗대 한 말인지 아니면 저 고양이에게 한 말인지 아리까리해졌지요. 열이 식은 심선비는 마님께 인사를 하고는 그대로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펴고 글 공부를 시작하였지요. 헌데 아무리 글을 읽어도 자꾸만 마님이 머릿속에 아른거렸지요. 그렇게 마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팍 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째 칠뜨기 그것이 마님 주변을 기이할 정도로 맴돌고 있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칠뜨기 이놈이 이 집안 사람들이 겪은 애군과 뭔가 연관이 있을 듯 싶구나. 하여 심선비는 아주 조용히 방문을 열고 몰래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살금살금 걸음을 옮긴 심선비는 칠뜨기가 묵는 머슴방 쪽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몇 걸음 걷기도 전에 눈에 칠뜨기 놈이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심선비가 얼른 그늘에 숨었지요. 칠뜨기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그대로 마님의 방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한참 동안이나 마님방을 희번득거리며 지켜보았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끈적해서 도무지 실성한 놈 같지가 않았지요. 참으로 해괴하도다. 어찌 머슴이 저리도 주인에게 집착한단 말인가. 어쩌면 저것이 부인에게 음심을 품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구나. 하기야 마님은 심선비가 보기에도 절색이었으니까요.
칠뜨기는 아주 깊은 밤이 되어서야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선비는 머슴 칠뜨기가 마님 가족들의 죽음과 모종의 연관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모자란 척을 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미고 있을지도 몰랐지요. 허나 당장에는 아무런 증자가 없으니 일단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도 심선비가 마님과 밤늦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지요. 마님이 살살 눈웃음을 치며 분위기를 달구는데 또다시 바깥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마님이 비명을 질렀지요. 또 그 악귀가 찾아왔나 봅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살펴보고 올 테니 염려 놓으시오. 나가보니 여지없이 칠뜨기가 서 있었습니다. 칠뜨기는 심선비를 보고 씩 웃더니 몽둥이로 미친 듯이 항아리를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살벌한 몽둥이질이었지요. 히히히, 매일 밤마다 연놈들이 붙어 지내니 잠은 언제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지금 나랑 이 집 마님을 두고 하는 소리인 것이냐? 왜 찔리십니까요? 히히, 양반나리께서 뭐 부끄러운 일이라도 하고 계셨습니까? 히히히. 바보처럼 웃었지만 칠뜨기의 말에는 뼈가 있었지요. 심선비는 꼭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칠뜨가, 너 잠시 나 좀 보자꾸나. 좋습니다요. 저도 이야기 좋아합니다요. 둘은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이야, 사랑채에는 처음 들어옵니다요. 여긴 바보는 못 들어오는 곳 아닙니까요? 칠뜨가, 내 앞에서 바보 흉내는 그만 내거라. 난 네가 어젯밤 뭘 하는지 다 보았다. 그 말에 칠뜨기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지요. 눈매가 매서워지고 눈동자에 총기가 가득한 것이 전혀 모자란 이가 아니었습니다. 본색을 드러내니 참 좋구나. 그래, 지금까지 왜 그랬던 것이냐? 망설이던 칠뜨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님 집안분들이 겪은 횡액은 잘 아실 테지요. 그래, 나도 안다. 그걸 알면서도 이 집에 붙어 있으려는 선비님이 저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요.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상관없긴 왜 없습니까? 제가 이 집안 머슴인데 당연히 마님을 지키는 것이 제 일이지요. 그러니 선비님은 이 집에 있으려면 글 공부나 하시고 마님께는 신경 끄십시오. 어째 칠뜨기의 말에는 마님에 대한 집착이 엿보였답니다. 네놈이 혹시 마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마님과 가까이 지내는 나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냐? 저같이 미천한 것이 마님을 마음에 품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저는 단지 마님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허나 심선비는 도무지 칠뜨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친 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매번 마님과 심선비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지요. 나는 믿을 수 없다. 모처럼 마님이 내게 부탁을 하였으니 너야말로 신경 끄고 네 할 일이나 하거라. 이 선비님이 말로 해서는 못 알아먹을 분이로군. 좋소,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갑자기 칠뜨기의 얼굴이 흉악해지더니 그대로 품에서 비수를 꺼내드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시퍼런 비수를 보자 심선비는 깜짝 놀랐지요. 허나 심선비도 깊은 산에서 나무를 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날 무슨 비실이 백면서생으로 아느냐? 오냐 덤비거라. 칠뜨기가 비수를 휘두르자 심선비는 그 팔을 덜컥 붙잡았지요. 그 힘이 보통이 아니라서 덩치 큰 칠뜨기도 꼼짝을 못했답니다. 결국 심선비의 힘을 못 이긴 칠뜨기가 비수를 놓치고 말았지요. 이놈,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마. 선비의 바위 같은 주먹 한 방에 칠뜨기가 나동그라졌습니다. 허나 벌떡 일어나더니 그대로 심선비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리하여 머슴과 선비는 사랑채에서 난데없는 씨름을 벌였답니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한참을 싸우고 있는데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선비님, 안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마님이 달려나온 것이었죠. 순간 칠뜨기와 선비는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칠뜨기랑 잠시 쥐를 잡았습니다. 히히히, 쥐다 쥐. 쥐를 잡자. 야밤에 너무 소란을 피우지는 말아주십시오. 칠뜨가, 너도 선비님 그만 괴롭히고 어서 가서 자거라. 마님이 가자 맥이 탁 풀린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었답니다.
이제 보니 선비님 보통이 아니구려. 니놈도 허우대만 큰 게 아니구나. 기분이 풀린 둘은 껄껄 웃었지요. 집도 절도 없는 절 거둬주신 것이 마님의 아버님이셨소. 난 그분의 은혜를 꼭 갚아야만 하오. 그럼 마님께 흑심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구나. 저는 단지 마님의 안전이 걱정될 뿐이외다. 마님은 귀신의 소행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단 말이오. 하기사 이 집 재산이 많긴 하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칠뜨기는 마님의 안전 때문에 난리를 피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칠뜨기에 대한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지요. 선비는 씩 웃으며 칠뜨기의 어깨를 툭 쳤답니다. 솔직히 말하거라. 마님에 대해 정말 아무런 마음이 없느냐? 머슴 주제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오? 그런 마음은 있어도 내보이면 안 되는 법 아니겠소? 이제 보니 이놈 아주 속이 깊은 놈이군 그래. 그리하여 심선비와 칠뜨기는 번갈아가며 마님의 안전을 지켰답니다. 심선비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칠뜨기가, 반대로 칠뜨기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엔 심선비가 마님의 곁을 지켰지요. 덕분에 마님은 무사히 한 달을 보냈답니다. 그동안 신세 많았소이다. 이제 과거를 봐야 하니 그만 가봐야겠소. 심선비의 말에 마님은 아쉬운지 눈물을 글썽거렸답니다. 심선비가 있는 동안에는 잠도 잘 자고 두렵지가 않았으니까요. 헌데 이제 심선비가 가고 나면 또다시 무서워질 것만 같았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칠뜨기 저것이 마님 생각을 아주 각별하게 하더이다. 내가 없어도 목숨 바쳐 지킬 것이오. 덜 떨어진 칠뜨기를 제가 어찌 의지하겠습니까? 그래도 선비님 말씀이 그러하니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님은 멀어지는 선비를 지켜보다가 결국 펑펑 눈물을 흘렸지요. 서방의 얼굴도 못 본 마님으로서는 심선비야말로 진짜 서방처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심선비가 떠나고 나니 어째 가슴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기만 했지요. 선비님, 한 번만 돌아보셔요. 한 번만 고개를 돌려서 이 불쌍한 여인네를 좀 봐주셔요. 허나 심선비는 무정하게도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님이 자려는데 장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칠뜨기입니다요. 오냐, 네가 밤에 무슨 일이냐? 마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왔지요. 응? 매일 보는 얼굴을 왜 보고 싶다고 그러느냐? 의아하게 생각한 마님이 문을 열자 칠뜨기가 엎드리고 있었답니다. 헌데 평소에 그 바보 같은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매섭고 단단한 표정이었지요. 응? 네가 정신이 돌아온 게냐? 아닙니다, 마님. 전 원래부터 실성한 적이 없었습니다요. 그러느냐? 그럼 왜 그동안 그리도 바보처럼 굴었느냐? 다 이유가 있었지요. 허나 그것도 오늘 밤이면 끝입니다. 그러더니 칠뜨기는 마님 얼굴을 한번 보더니 갑자기 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그럼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응? 아니, 칠뜨가. 뭐라도 설명을 좀 하려무나. 칠뜨가.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칠뜨기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것뿐 아니라 어째 집안의 하인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마님은 드디어 이것들이 날 버리고 달아났구나 하는 생각에 울적해졌습니다. 무정한 것들 같으니. 나 혼자 어찌 살라고 가버린 것이냐? 그날 밤 한양에는 바람이 무척 심하게 불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긴 휘파람 소리처럼 을씨년스러웠죠. 나뭇가지가 요란하게 흔들리고 장지문은 끊임없이 덜컹거렸지요. 홀로 남은 마님은 겁에 질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답니다. 원, 바람 소리가 무슨 저리도 섬찟하단 말인가?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구나. 아니 근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말이 무섭게 마당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어찌나 처절한지 마님은 몸서리를 쳤답니다. 곧이어 고함소리, 싸우는 소리, 깨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귀신들이 심선비가 안 계신다고 잔치를 벌였구나. 참으로 두려워서 뼈가 얼어붙는 것 같구나. 덜덜 떨던 마님은 공포에 모시겨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고 나서야 눈을 뜬 마님은 조심스럽게 장지문을 열었지요.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그리고 다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툇마루건 마당이건 집안이 온통 피칠갑이었으니까요. 부인, 정신 차리시오. 선비님이십니까? 그렇소. 나요. 한참 만에야 눈을 뜨자 심선비의 얼굴이 보였지요. 너무나도 반가웠던 마님은 심선비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원, 진정하시오. 선비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사흘 만에 돌아왔더니만 이게 무슨 난리인지. 심선비는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헌데 마님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대체 집안 꼴이 이게 무슨 일이요? 그리고 칠뜨기는 어딜 간게요? 칠뜨기는 절 버리고 가버렸답니다. 심선비는 마님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마님을 위해 바보 흉내까지 내던 칠뜨기가 마님을 버리다니요. 필시 무슨 곡절이 있었을 것이오. 곡절은 무슨 곡절이겠습니까? 칠뜨기 그것도 악귀들이 무서워 달아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보니 포도청 사람들이었지요. 이 피 좀 보게. 듣던 대로 엉망이로고. 아니, 포도청 분들이 어쩐 일이십니까? 뭐긴 뭐겠어. 여기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살피러 왔다오. 포도청 종사관은 이게 다 칠뜨기가 벌인 일이라는 것이었지요. 간밤에 이 집 머슴 칠뜨기가 포도청에 왔었소. 와서 하는 말이 이 집 하인들을 자기 손으로 모조리 도륙을 냈다더군.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다오. 본인이 직접 자복한 것이니 틀림없어. 마님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어젯밤 그 시끄러운 소리가 사실 전부 칠뜨기가 벌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 글쎄 칠뜨기 이 미친 작자가 자기가 해친 시신들을 모조리 포도청으로 가져온 게 아니오. 덕분에 우리 일이 수월해지긴 했으만. 그래서 시신 없이 핏자국만 남았던 것이로군. 어쨌든 사람을 확인해야 하니 두 분 모두 포도청에 같이 가주셔야겠소이다. 그리하여 포도청에 찾아간 마님과 심선비는 시신을 확인하였지요. 시신들은 숙향이를 비롯해 이 집 하인들이 맞았습니다. 모두 한 칼에 당했더군. 그나저나 칠뜨기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도 모르겠어. 이놈이 입을 통 열지 않으니. 그럼 제가 칠뜨기를 좀 만나보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니될 말이오. 살인자가 명백한 사람은 면회가 금지니까 말이오. 종사관은 이런지하에 마님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답답했던 마님은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러자 심선비가 나섰지요. 나는 이번에 어사에 임명받은 심학동이라고 하오. 내 잠시 물어볼 말이 있으니 칠뜨기를 만나볼 수 있겠소? 어사날이라고 없쇼. 알겠습니다요. 그럼 당장 이쪽으로 오시지요. 어사라는 말에 대경실색한 종사관은 얼른 감옥으로 안내하였지요. 심선비는 이번에 장원급제를 하여 어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마님이 준 책 덕분이었지요. 칠뜨가 이게 무슨 일이냐? 오, 선비님 아니십니까? 과거는 잘 보셨습니까? 네가 날 방해한 덕분에 장원급제를 했다 이놈아. 그거 참 통쾌한 일이군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그게 문제냐? 지금 네 목이 달아날 판이니 거짓없이 소상히 이르거라. 그러자 칠뜨기는 주위를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입을 열었지요. 이 집 하인들 전부가 다 마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시오? 뭐라? 그게 정말이냐? 은혜도 모르는 말순이를 비롯해 하인들은 전부 마님의 삼촌에게 매수를 당했다오. 마님의 삼촌은 노름에 빠져 큰 빚을 진 자였지요. 하여 마님의 재산을 노리고 이 집안 식구들을 하나하나 독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귀신의 저주로 위장한 것이오. 참으로 뻔뻔스러운 작자지. 그래서 네가 다 죽인 것이냐? 그렇소. 나 아니었으면 우리 마님은 벌써 불귀의 객이 되셨을 것이오. 그런 일이 있다면 왜 관아에 고발하지 않았느냐? 칠뜨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시겠소. 포도청의 포도대장이야말로 마님의 삼촌이오. 머슴 주제에 무슨 수로 포도대장을 고발하겠소? 그렇구나. 그래서 시신까지 끌고 와 자수를 했던 것이군. 그렇다오. 아직 내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소. 그러면서 칠뜨기는 포도대장이 하인들을 매수해 마님을 죽이려고 한 증자를 집안에 숨겨두었다고 전했지요. 증자가 있으면 포도대장을 고발할 수 있을 것이오. 알겠다.
허나 그래도 네가 한 살이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켜드리고 싶었던 마님을 지킬 수 있었으니 그걸로 되었소. 그러면서 시원스럽게 웃는 것이었죠. 참으로 대장부의 풍모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그보다 선비님, 마님을 잘 부탁하오. 오냐? 네. 목숨 걸고 지키겠다. 심선비는 목이 메어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칠뜨기는 형장의 이슬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칠뜨기가 모은 증자로 간악한 포도대장의 죄상 또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 작자는 마님이 죽으면 그 모든 재산을 차지할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칠뜨기와 심선비의 노력 끝에 그 죄상이 밝혀진 것이었지요. 결국 포도대장은 삭탈관직하여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한 심선비는 마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칠뜨기가 어째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 이유를 전부 가르쳐 주었지요. 칠뜨기의 숭고한 사랑을 숨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님은 그제서야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뜨가, 넌 어찌하여 목숨을 바쳤느냐?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까진 년이 뭐라고, 네가 날 위해 죽었단 말이냐? 심선비도 어느덧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부둥켜 안은 채 하루를 꼬박 울었지요. 마침내 눈물을 닦은 두 사람은 칠뜨기의 시신을 수습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답니다. 부인, 내 그대를 향한 마음이 간절하나 칠뜨기를 생각하면 그대를 만나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소. 네, 어사님.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 또한 칠뜨기의 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둘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곤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어사가 된 심선비는 팔도를 돌며 탐관오리를 퇴치했지요. 마님도 새롭게 집안을 일으켜 다시 몰라보게 집을 관리하였지요. 그러나 심어사는 가끔씩 마님에게 들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팔도에 맛있는 간식도 선물하고 했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마침내 칠뜨기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나서야 둘은 뒤늦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부인, 이제 모든 것을 후를 털고 서로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도록 합시다. 네, 서방님. 지난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나 이제부턴 앞날만 보면서 살겠습니다. 잘 생각했소. 그리고 칠뜨가, 들리느냐?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둘은 이제야 뜨겁게 포옹하며 하나가 되었지요. 심어사의 늙으신 홀어머니도 너무나 기뻐하였답니다. 그 뒤로 심어사는 출세를 거듭해 그 벼슬이 홍문관 대제학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마님도 심어사를 훌륭하게 보필하여 100년을 해로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경사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절대로 칠뜨기의 공을 잊지 않았지요. 오죽했으면 처음으로 얻은 아들의 이름자에 칠자를 넣었으니 칠뜨기에 대한 고마움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포악한 임금이 다스리던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조정은 썩어 문드러졌고 욕심 많은 벼슬아치들은 재물에만 눈이 돌아가 있었지요. 설상가상으로 온 국토에 극심한 가뭄이 3년째 이어지니 백성들은 떼거리를 구하지 못해 여기저기서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 어느 마을에는 탐관오리가 득식을 거렸습니다. 위로는 사또부터 아래의 육방들까지 죄다 수탈에 열을 올리니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산에 올라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것도 없으면 물로 허기를 달래야 했지요. 해서 기운이 약한 노인과 아이들이 먼저 쓰러져 갔지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는 곡소리가 끊이질 않고 상여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헌데 언제부터인가 상여 위에 빨간 백일홍 가지가 놓여있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일홍아, 백일홍아, 네 자태가 참으로 처량하다. 이놈의 민초인생 나라님도 슬퍼해 주질 않는데 너만은 처연하게 피어 우리랑 같이 울어주는구나. 사람들은 아름답고도 처연한 꽃을 보며 눈물을 흘리곤 하였지요. 그렇게 백일홍 꽃은 애달픈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답니다. 또 두고 갔군. 백일홍 가지를 두고 간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번에도 본 사람이 없다는군. 그야말로 신출귀몰이야. 사람인지 귀신인지 참으로 감쪽 같구만. 하여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꽃을 두고 가는 사람을 일용객이라 부르며 수군거리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이, 또리아범, 빌려간 내 돈 이제 그만 내놓으시게. 아이고 별사 어르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요. 흉년이 자꾸만 이어지니 갚고 싶어도 갚을 방도가 없구만요. 듣기 싫래. 그건 자네 사정이고 난 모흙 봐서 밥 먹나? 이자까지 합쳐서 열량이 되었는데 대체 언제 갚을 것이야? 빚이 열량으로 불어났다는 말에 또리아범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별사 어르신, 제가 빌린 돈은 단량인데 어찌 열량을 갚으라고 하십니까요? 이 사람 계산을 허투루 하는구만.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이자가 붙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으니 당연히 열량이지. 먹을 것이 없던 또리아범은 지난 봄 김별사에게 단량을 빌려 종자를 샀었지요. 헌데 가뭄으로 농사를 망쳐 갚을래도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김별사는 이자까지 합쳐서 열량을 내놓으라고 성화를 부리는 것이었죠. 아무튼 내일까지 내 돈 못 갚으면 자네 집이랑 밭은 내 것일세. 이놈의 세상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단량을 빌려서 열량을 갚아야 한단 말인가? 살라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격이로구나. 다음 날이 되자 김별사는 머슴들을 몰고 와 또리아범의 집을 빼앗아 버렸지요. 졸지의 거리에 나앉게 된 또리아범은 가족들과 함께 산에 올라 다 같이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줄초상이 난 것이지요.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요새 가족이 전부 목을 매다는 일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응? 이게 뭐야? 백일홍 아니여? 이 계절에 무신 백일홍이야. 어매매 정말 맞구만. 일용객이 여기도 다녀갔구나. 헌데 신기한 것이 도리아범네 가족이 목을 맨 나무 아래 백일홍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죠. 대체 어찌 알고 일용객이 다녀갔는지 사람들은 신통하다 못해 섬찟함을 느꼈답니다. 자네들 들었나? 어제 김별사가 자다가 목이 달아났다는데. 뭐라고? 그게 참말인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금 김별사 집이 난리도 아니라는구만. 하기사 김별사가 너무하긴 했지. 천벌을 받은 게야. 그 말이 맞네. 그동안 악랄해도 너무 악랄했던 게야. 김별사의 악행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천벌은 받은 거라며 통쾌했지요. 헌데 글쎄 죽은 김별사 모가지에 백일홍 가지가 물려 있었다는 거야. 뭐라고? 그러면 설마 일용객이? 그거야 나도 모르지. 어쨌거나 귀신이 고칼 노르실세 정말. 모두들 입을 모아 일용객의 소행이라며 수군거렸지요. 하여튼 김별사가 비명행사한 소식은 순식간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온 동네가 다들 그 이야기뿐이었답니다. 한편 관아도 김별사의 죽음으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에이, 쓸모없는 것들. 내 관할에서 양반이 죽었는데 범인을 아직도 못 잡았단 말이냐. 송구합니다요, 사또. 헌데 단서가 없어도 너무 없는지라. 듣기 싫다? 니들은 변명만 하지 말고 어서 나가서 범인을 잡으란 말이다. 사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습니다. 그간 큰돈을 바치던 김별사가 죽었으니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요. 허나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발만 동동 굴렀지요. 반면 백성들은 통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그리도 괴롭히던 김별사가 갔으니 꼭 하늘의 심판이 내려진 것 같았지요. 이후로 동네에서는 남몰래 일용객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추운 겨울이었지요. 고갯마루까지 눈이 쌓인 어느 겨울날 한 무리의 장정들이 초가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도당당한 권대감이 보낸 왈패들이었죠. 그중 가장 덩치가 큰 억만이가 집 밖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슬슬 결정을 내리시오. 이대로 온 가족이 노비가 되실 거요. 아니, 딸애를 기생으로 만드는 것이 어디 부모가 할 짓이요. 우리 권대감님에게 진 빚을 못 갚으니까 그렇지. 이들은 빚 대신 딸인 미양이를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답니다. 계속 생떼를 부릴 일이 아니오. 자, 어서 미양이를 내보내시오.
차라리 집과 세간살이를 가져가시오. 거리에 나앉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는 못하오. 그걸 전부 내다 팔아도 부인이 진 빚의 10분의 1도 못 갚어. 결국 억새는 다른 왈패들을 시켜 미양이를 끄집어냈지요. 미양 어머니는 안 된다며 울부짖었지만 여인네의 몸으로 장정들을 어찌 당해내겠습니까? 안 된다 이놈들아. 미향아, 미향아 가지 말아라. 미양 어머니는 눈밭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미양 어머니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지요. 자식까지 뺏긴 어미가 더 살아서 무엇하리. 미향아, 저승에서 다시 보자꾸나. 미양 어머니는 부엌에서 활활 타는 숯을 가져와 방바닥에 놓았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은 순식간에 타올랐지요. 미양 어머니는 불 속에 그대로 몸을 던졌답니다. 어머니, 대체 어쩌자고 그러셨어요? 어머니, 저는 어찌 살라고 그렇게 가신대요? 시끄럽다. 그러길래 진작에 빚을 갚을 것이지. 미양이는 몸부림치며 울었지만 왈패들은 가차없었지요. 그렇게 미양이는 권대감댁에 끌려갔습니다. 원망하려거든 네 출중한 미색을 탓하거라. 이놈의 세상은 예쁜 것을 가만두지 않는 법이다. 비록 행색은 허름했지만 미양이는 천하절색이었지요. 하얗고 오밀조밀한 얼굴은 달덩이처럼 고왔습니다. 거기다 호리호리한 몸은 버들가지처럼 하늘거렸답니다. 권대감이 탐내는 게 다 이유가 있었지요. 자, 어서 가자. 대감께서 기다리신다. 왈패들은 지체 없이 미양이를 가마에 태웠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은 미양이가 울다 기절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마가 눈 덮인 벌판을 지날 때였지요. 갑자기 가마가 기우뚱 하더니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미양이는 정신을 차렸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바깥에서 비명소리와 고함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워진 미양이는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소리가 악다구니처럼 들리다가 갑자기 뚝 끊기고 말았지요. 다 끝났으니 나오시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군지는 알거 없고 권대감댁에 끌려가기 싫으면 어서 나오시오. 미양이는 겁이 났지만 권대감에게 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여 얼른 나왔지요. 그러자 웬 복면 사내가 피칠갑을 하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사내 혼자 저 많은 왈패들을 해치운 것 같았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걱정 마시오. 해치지 않소. 복면 사내는 미양이를 말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널브러진 왈패들 위로 백일홍 가지 하나를 휙 던지는 것이었죠. 다음 생에는 부디 착하게 살 거라. 말은 눈발을 헤치며 질풍같이 달렸습니다. 풍경이 휙휙 지나갔지요. 미양이는 흔들거리는 말 위에서 다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미양이는 따뜻한 방 안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긴 어딘가요? 안전한 곳이오. 일어나 보니 산속 오두막이었죠. 나무들 사이로 숨겨진 것이 바깥에선 전혀 보이지 않았답니다. 추적자가 있다 해도 찾지 못하고 돌아갈 터였습니다. 이틀을 꼬박 주무셨소. 배가 고플 테니 이걸 드시오. 사내는 산채죽을 내밀어지요. 허나 미양은 한술도 뜨지 못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불 속에 그만 죄만 남으셨더구려.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모시었소. 미양의 두 눈에서 은빛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나도 서럽고 안타까워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감사합니다. 절 구해주셔서가 아니라 어머니 유고를 수습해주셔서요. 구해준 것은 고맙지 않다? 살고 싶지 않았나 보군. 3년 전 아버지를 잃고 이제 어머니도 잃은 미양은 천혜고아가 되었지요. 그런 마당에 더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 목숨을 구원받았어도 전혀 기쁘지가 않았지요. 그러시면 아니 돼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처자가 이러고 있기를 바라지는 않으셨을 것이오. 자, 일단 배를 채우고
나머지 일은 차차 생각해 봅시다. 사내는 자기 이름을 홍진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홍의 먼지 진이라는 괴상한 이름이었지요. 홍진이란 세상살이를 뜻하오. 번잡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차마 떠날 수 없는 내 마음과 같지. 그날부로 미양은 홍진의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미양은 오두막 너머의 산천을 보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늘에서 소복이 내린 눈은 세상의 더럽고 추한 것을 말끔히 가려주었습니다. 백설 아래 산자락은 하얗게 반짝반짝 빛날 따름이었지요. 세상이 저렇게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나 말이오. 허나 세상은 백설 대신 홍진에 썩었으니 통탄할 따름이오. 말없이 산을 보던 미령은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나마 홍진이 장례를 치러주 것이 위안이었지요. 제발 눈이 와서 모든 게 다 덮여버리면 좋겠어요. 이 아픔도 슬픔도 없도록 말이지요. 허나 안 되겠지요? 눈으로 덮을 수 없다면 대신 곧 한 송이가 필요한 법. 이후로 홍진은 며칠씩 자리를 비우고는 했답니다. 식량을 구하러 나간다는데 어째 거동이 수상했지요. 허나 미령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홍진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것이 죄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홍진에게는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갔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정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다녀왔소. 이건 이번에 먹을 식량이오. 좋은 꽝이네요. 이렇게 실한 것은 생전 처음 봐요. 미령은 홍진이 가져온 꿩으로 떡국을 끓였습니다. 둘은 아무도 없는 산자락에서 떡국을 먹으며 정월을 맞이하였지요. 헌데 홍진님은 이 오두막에서 계속 혼자 사셨나요? 나도 돌에서 태어난 이가 아닌데 어찌 그랬겠소. 예전엔 아버님이 계셨소이다. 홍진의 아버님은 한성의 무관이셨지요. 허나 탐관오리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벼슬을 버리고 이 산속으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홍진은 그런 아버님과 산에서 살았답니다. 아버님께 활쏘기와 말타기, 거기다 검과 창 등 온갖 무예를 배웠다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는지 홍진이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어디를 가셨나요? 돌아가셨소. 그렇군요. 홍진님도 저처럼 부모님을. 그렇다오. 동병상련일까요? 둘은 서로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자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왠지 위로도 되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홍진과 미령은 오두막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꽃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눈이 다 녹았으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살펴가시오. 혹시 갈 곳이 없으면 언제든 날 찾아오시오. 미령은 홍진의 오두막을 뒤로 하고 산을 떠났습니다. 내심 홍진과 더 있고 싶었지만 어쩐지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지요. 하여 털레털레 불타버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령은 타버린 기둥 아래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지요. 집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미령이 아니냐? 대체 어딜 갔다가 이제 온 거니? 어머님은 또 어디 계시고? 어머니는 작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이고, 불쌍해서 일을 어쩌노. 그리 고생만 하다가 딸내미 시집 가는 것도 못 보고 가버렸네 그랴. 인기척을 느낀 옆집 아주머니가 왔다가 미령을 본 것이었지요. 아주머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자기 일처럼 울어주었답니다. 그나저나 미령이 네가 떠난 이후 마을은 난리도 아니었단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이고 말도 말아라. 널 못살게 굴던 권대감 기억하느냐? 아 글쎄 권대감이 하룻밤 사이에 비명 행사한 것이지 뭐냐. 뭐라고요? 권대감이 죽었다고요? 어디 그뿐이냐. 동네에서 힘께나 쓰던 양반들이 죄다 급사를 맞았단다. 귀신이 고칼 노르시네요. 어째서 그런 걸까요? 그게 우리끼리 얘긴데 어째 칼을 맞고 죽었다는 게야. 그래서 온 마을이 초상집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허나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것이었죠. 그 양반들한테 빚진 사람들이 어디 좀 많아야지.
빚을 갚지 못해 모두들 노비가 될 판이었는데 일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었지 뭐냐. 그건 다행이네요. 빚 때문에 어머니를 잃은 미령이는 아주머니가 해준 말에 어쩐지 속이 후련했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준 기분이었으니까요. 헌데 그게 말이다.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이론객이 그런 것 같더라고. 이론객이요? 상여에 백일홍을 두고 간다는 그 괴이한 사람 맞지요? 그렇다니까. 글쎄 죽은 양반들 모두 가슴팍에 백일홍 가지가 놓여 있었다는 게야. 하나같이 쟁쟁한 칼잡이들을 거느린 양반들을 이론객이 혼자서 뭘 어떻게 한 거래요? 그거야 아무도 모르지. 헌데 말이다. 이후로 관아에서는 이론객을 잡겠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더라고. 사또는 포조를 풀어서 이론객을 잡겠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죠. 거기다 애먼 사람을 잡아다가 이론객에 대해 아는 것을 불라고 문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한마디라도 할 줄 아느냐?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이론객이라면 함구를 하고 있지. 누구 좋으라고 협조를 하겠느냐? 하기사 이론객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도 없지만 말이다. 덕분에 마을의 악당들이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었지요. 하기사 나쁜 짓을 하다가 목이 달아날 판이니 어는 누가 함부로 나서겠습니까? 아주머니의 말에 미령이는 눈이 휘둥그레해졌답니다. 겨우내 마을이 아주 몰라보게 달라졌으니까요. 이제 너희 집을 괴롭히던 권대감도 없으니 다시 돌아와서 살아도 될 것이야. 참, 혹시 배가 고프면 날 따라오거라. 변변 차는 것은 없어도 어디 너 하나 먹을 게 없겠느냐.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미령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왠지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지요. 조금만 더 오래 살아계셨더라도 이렇게 다시 살 수가 있었으니까요. 연신 눈물을 흘리던 미령이는 옷소매로 쓱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살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넌 원체 씩씩하니까 이 아줌마도 안심이 된다. 그날 저녁 미령이는 아주머니 집에서 곡식을 좀 받아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온통 타버렸지만 부엌은 아직 무사했지요. 미령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그 위에 솥을 얹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죽그릇을 비우던 미령의 눈에는 또 눈물을 흘렀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지요. 억지로 죽을 다 삼킨 미령이는 간신히 남은 벽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잠을 청했지요. 내일부터는 집을 수리해야 했으니까요. 헌데 그러고 있으려니 홍진이 머릿속에 아른거렸습니다. 다정했던 홍진과 함께한 시간이 자꾸만 떠올라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홍진님, 제게 힘을 주세요. 홍진을 떠올리자 그때 따스했던 오두막도 기억이 났습니다. 정갈한 방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백일홍 가지가 꽂혀 있었지요. 맞다, 백일홍. 미령은 기겁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두막에서 백일홍을 보았던 것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었죠. 다정했던 홍진이 무시무시한 일용객이었을까요? 고민하던 미령은 잠 한숨 못 자고 그만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바람부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에는 신임 사또가 아주 쌍심지를 켜고 있었지요. 여기가 그 집이냐? 자, 어서 찾아라. 허나 사또, 여기엔 단서 비스무리한 것도 없습니다요. 없으면 끝이냐? 만들어서라도 찾으란 말이다. 사또의 성화의 포졸들은 결국 다른 집에도 뛰어들어갔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리고 포졸들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질질 끌려 나왔지요. 사또는 일용객에 대해 아는 것을 불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일용객인지 일청객인지 아는 것을 다 말하지 못하겠느냐? 행여 숨기는 게 있다는 것을 들키는 날엔 아주 경을 칠 것이야. 아이고 사또, 우리 나는 바가 없습니다요. 듣기 싫다? 그 많은 양반들이 비명 행사를 당했는데 니들은 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냐? 사또의 호령의 포졸들은 되는 대로 육모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복날 개 맞듯이 얻어맞은 동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비명을 질렀지요.
그래도 사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그 일용객이라는 놈에게 단단히 화가 나셨다. 놈을 잡지 못하면 너희는 물론이고 나도 무사하지 못한단 말이다. 그렇게 사또가 악다구니를 치는 동안 미령은 조심스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았지요. 미령은 너무나 걱정이 되었지요. 행여 무슨 꼬투리라도 나와서 홍진을 잡으라고 하면 어쩝니까? 그런 생각이 들자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홍진이 수많은 양반을 죽인 일용객이라고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홍진님이 위험할지도 몰라. 알려드려야 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일용객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간 양반들이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돈을 내놓아라, 딸을 내놓아라, 툭하면 매질의 멍석말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일용객 덕분에 마을에 간신히 숨통이 트였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미령은 포졸들의 눈을 피해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포졸들이 일용객을 찾아 이잡듯이 뒤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만 했으니까요. 응, 어딜 급히 가느냐? 서지 못하겠느냐? 미령이 달려가는 것을 눈치챈 포졸이 그 앞을 막아섰지요. 너무나도 놀란 미령은 뭐라고 둘러댈지 머릿속이 깜깜했답니다. 왜 말이 없느냐? 그러고 보니 니녀는 분명 수색하던 집에서 뛰쳐나오지 않았느냐? 어째 수상하구나. 미령은 아무런 대답도 못했지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포졸은 그대로 미령을 붙잡아 관하로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이건 웬 계집이냐? 이녀는 우리가 수색하던 집에서 급히 도망친 년이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잡아왔습니다. 호, 그 말이 사실이렸다. 당장 2년을 문초해 아는 것을 모조리 토설하도록 할 것이다. 사또가 직접 미령을 문초하였지요. 일용객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거라. 모루,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소이다. 그렇다면 수색하던 집에서 왜 뛰쳐나왔느냐? 그리고 어딜 가려고 한 것이냐? 허나 미령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사실 홍진에게 달려가려 했으니까요. 2년이 감히 끝까지 입을 닫아. 좋다. 주리를 틀어야 바른 말을 하겠구나. 사또의 호령에 포졸들이 주리를 틀었습니다. 미령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의 비명을 질렀지요. 허나 끝까지 홍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도저히 마음을 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느새 홍진은 미령의 마음속에 훅 들어와 있었답니다. 밤이 되어도 문초는 이어졌습니다. 허나 미령은 입을 꼭 닫고 끝까지 버텼지요. 아주 독한 년이로구나. 오냐, 어디까지 견디는지 보자. 화가 치민 사또가 직접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미령이 말을 안 하면 아주 때려 죽이겠다는 기세였지요. 그리하여 사또가 몽둥이를 높이 들어올렸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백일홍 가지가 날아와 사또 손을 탁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웬 놈이냐? 찾아라. 어서 놈을 찾으란 말이다. 알겠습니다요, 사또. 포졸들이 일용객을 잡으러 뛰쳐나갔습니다. 저기다. 놈이 저기 간다. 저 앞에 새카만 옷을 입은 사내가 도망치고 있었지요. 포졸들은 불이 나게 쫓아갔습니다. 헌데 아무리 쫓아가도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밤에 체조를 신나게 하다 보니 어느새 산속에 들어서게 되었지요. 어디냐? 찾아라. 어두워서 안 보인다. 아, 저기다. 그렇게 포졸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뛸 동안 관아 앞마당엔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홍진이었지요. 이놈이 감히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사또가 칼을 뽑아들고 덤벼들었지만 홍진의 검이 번쩍하자 목이 달아났답니다. 홍진은 그대로 미령을 들쳐업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포졸들은 한참 뒤에야 돌아왔습니다. 으악, 사또나리. 사또나리가 죽었다. 대체 이게 무슨 귀신이 고깔 노릇이란 말인가? 숨이 끊어진 사또 위에는 또다시 백일홍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미령을 구한 홍진은 어느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처자,
정신 차리시오. 여기는 안전하다오. 그제야 미령은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꿈에도 그리던 홍진이 있었지요. 홍진님, 여쭐 것이 있습니다. 물어보시오. 혹시 홍진님이 이론객인가요? 말이 없던 홍진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맞소. 내가 바로 이론객이오. 홍진은 한동안 달빛 사이로 흘러가는 구름만 봤지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은 했지요. 네, 그러셨지요. 아버님은 훌륭한 무관이셨소. 허나 탐관오리들의 모함으로 그만 역적으로 몰렸다오. 그랬군요. 하여 우리 부자는 이 산에 초막을 짓고 숨어 살았다오. 헌데 간악한 추적자놈들이 얘까지 쫓아왔던 것이지. 아버님은 날 구하고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오. 홍진의 눈에는 슬픔이 감돌았습니다. 미령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떠올라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 뒤로 나는 탐관오리들에게 복수하리라 마음먹었다오. 하여 밤마다 복면을 쓰고 놈들을 하나하나 베어넘겼소. 그렇다면 백일홍은 어째서? 우리 아버님께서 좋아하셨던 꽃이라오. 다른 꽃이 다 지고 난 뒤에도 꿋꿋이 피어있기에. 홍진은 또다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홍진님과 권대감은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맞소. 권대감이야말로 아버님을 모함한 자였다오. 헌데 놈을 잡으러 가는데 그만 고초를 겪는 미령과 어머님을 보고 말았지. 그때였소. 내가 미령 처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 말이오. 홍진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령은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홍진을 끌어안았지요. 한때는 세상에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요. 이 고달픈 세상에서 미령 처자만이 위로가 되어주는구려. 둘은 밤새도록 그러고 있었답니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와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간 둘은 새롭게 보금자리를 만들었지요. 이것 좀 보시오. 겨우내 심은 보리가 벌써 파릇파릇해졌다오. 그러네요. 이러다간 금세보리를 거두겠어요. 그러게나 말이오. 올해엔 보리밥을 원 없이 먹겠구려. 홍진이 텃밭을 일구고 사냥에 나서는 동안 미령은 삭바느질로 살림을 보탰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비록 몸은 좀 고되었지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기쁨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짐승을 많이 잡은 홍진이 장에 나가 팔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걸로 옷감도 좀 사고 미령에게 줄 비녀도 마련하기 위해서였지요. 미령, 돌아왔소. 나와서 이 비녀 좀 보시오. 고운 비녀를 산 홍진은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돌아왔지요. 그런데 집에 미령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홍진이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미령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홍진은 마을로 내려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것이었죠. 아니 뭐라고요? 이론객을 잡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글쎄 그렇다니까. 근데 사내가 아니라 여인이라더군. 이론객이 아니라 이론녀라는 게요. 홍진은 짚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여 서둘러 형장으로 달려갔지요. 허나 홍진이 형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처형이 끝난 다음이었지요. 에잉 쯧쯧, 저리도 고운 처자가 그 무서운 짓을 저지르다니. 그나저나 이제는 탐관오리들이 더 설치게 되었구먼. 홍진은 저작거리에 걸린 미령을 보며 슬픔을 씹어삼켰습니다. 지금 통곡을 했다간 포졸들에게 붙잡힐 수도 있었으니까요. 조용히 밤까지 기다린 홍진은 야음을 틈타 미령의 시신을 수습했지요. 그리고 보금자리로 돌아와서 미령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답니다. 며칠 뒤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술과 계집질에 여념이 없는 사또가 잠시 소피를 보러 나왔을 때였습니다. 사또는 눈앞에 떨어진 백일홍 가지를 보고 대경실색을 했지요. 아니 이게 뭐야? 백일홍 가지가 아닌가? 이론객은 분명 죽었을 텐데. 그게 사또의 유언이었습니다. 홍진의 검이 번쩍 하자 사또의 목은 방중에 나뒹굴었지요. 백일홍 가지를 던진 홍진은 아무도 모르게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달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미령, 원수는 갚았소.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오.
가서 이번엔 다시는 돌아오지 말구려. 홍진은 미령의 무덤가에서 밤새 흐느껴 울었답니다. 그렇게 일용객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용객은 고을 하나에 머무르지 않았지요. 사또를 시작으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탐관오리에 목을 베었습니다. 심지어 한양의 권세 높은 대감조차 일용객의 칼을 피할 순 없었지요. 어느덧 일용객은 조선 팔도에서 이름 높은 협객으로 칭송받았답니다. 허나 홍진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지요. 시간이 흘러도 미령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만 갔으니까요. 그렇게 홍진은 중년을 지나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홍진의 칼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지요. 노인이 된 홍진은 묵묵히 탐관오리들을 심판할 뿐이었답니다. 하루는 홍진이 나루터를 건널 때였지요. 웬 악당들이 처녀를 잡아다 배에 태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빛 대신 처녀를 잡아가는 아주 천인공노할 놈들이었지요. 홍진은 말없이 악당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웬 놈이냐? 겁도 없이 우리 일에 끼어들려고 하느냐? 두목이 고함을 쳤지만 홍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녀가 죽은 미령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으니까요. 마치 미령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지요. 그러자 오랫동안 멈춰있던 홍진의 심장이 다시 한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이 없느냐? 겁먹은 거라면 맞아 죽기 전에 어서 비키거라. 처녀를 놓아주고 조용히 갈 길 가거라. 뭐라고? 이런 시건방진 노인네를 보았나? 얘들아, 이놈을 잘근잘근 밟아서 물고기 밥으로 던져버려라. 악당들이 한꺼번에 홍진에게 덤벼들었지요. 허나 홍진은 칼조차 뽑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들어 번개같이 급소를 치니 놈들은 비명도 못 지르고 쓰러져 버렸지요. 기겁한 두목이 달려들었지만 어느새 북나라가 강에 빠져버렸지 뭡니까. 그 꼴을 본 나머지 악당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달아나 버렸답니다. 다친 것은 없소이까? 없습니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하길 다행이오. 그럼 몸조심하시오. 홍진은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헌데 처녀가 같이 배에 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 따라오는 게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부모님은 어디 계시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그만 두 분이 함께 목을 메었지요. 그 말에 홍진은 더 이상 처녀를 나몰라라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홍진은 처녀를 데리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답니다. 여기에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소. 허나 떠나고 싶다면 언제든 떠나시구려. 아닙니다. 은희님과 평생 함께 있고 싶습니다. 깜짝 놀란 홍진이 처녀를 바라보았지요. 어째 처녀의 눈빛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그런 눈동자였지요. 저는 예령이라 하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것이 바로 제 이름이지요. 예령이라 좋은 이름이오. 어째 죽은 미령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홍진의 눈도 점점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아무리 봐도 예령은 죽은 미령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어째 미령이 환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더 참지 못한 홍진은 예령을 끌어안았습니다. 예령도 피하지 않고 홍진을 꼭 안았지요. 둘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처럼 다정하게 서로를 품에 안았답니다. 은희님,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은희님이 제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요. 예령은 아직 젊으니 나보다 젊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는 것이 좋겠어. 아닙니다. 이제 제 마음에는 홍진님 뿐입니다. 만약 홍진님이 절 버리신다면 저는 죽고 말 것이에요. 예령의 단호한 태도에 홍진도 더는 말릴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오두막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올봄에도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그렇구려. 이렇게 바라보니 마치 극락과도 같소. 저도 그렇습니다. 비록 한쪽은 희고 다른 한쪽은 검은 젊은 처녀와 노인인 부부였지만 사이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어느 부부보다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옛말에 천정배필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란 말이지요.
위 이야기의 홍진과 예령처럼 다시 태어나도 만나고 마는 그런 인연이 바로 천정배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